성장을 동반하는 물가 상승이면 경제에 타격은 적게 금리 인상을 해나갈 수 있는데 성장은 안 되는데 물가만 오른 거라서 금리를 올리는 거면 이거는 단기간 더 큰 고통을 감내해야만 되는 길인 거죠. 사실 화폐 가치가 하락할 거라고 믿으면 희소성 있는 자산, 그러니까 이건 희소하기 때문에 가치 있다 싶은 대로 자금이 이동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바로 그런 희소한 자산, 그래서 가치 있는 자산이 딱 금이랑 강남 부동산 인거 같거든요. 서울 상급지라고 하는 그런 부동산으로 쏠리냐라면은 이게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환율 문제도 한번 여쭤볼게요. 환율 상승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점점 이제 커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서 부동산 정책을 좀 변경할 가능성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이 부분이 사실 진짜 지금 환율을 보는 시각 자체도 그 찐 전문가분들 중에서도 어쩔 수 없이 환율이 계속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걸 용인할 거다라고 보시는 분도 계시긴 하세요. 근데 그와 반대로 그러면 우리는 이게 기축통화국도 아니고 해서 일본처럼 그렇게 하기 힘들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기는 하죠. 이 전자의 사례는 이제 일본의 사례를 비췄을 때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그런 얘기고, 근데 환율의 문제는 제가 여기서 요 이론적인 부분 잠깐 짚고 가자면, 통상 미국과 한국을 비교하자면 그 성장률이 더 높은 국가일수록 그 화폐 가치가 세지고요. 그리고 물가 상승률이 더 높은 국가일수록 그 나라 화폐 가치는 떨어집니다. 근데 대체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은 좀 같이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게 같이 오르면 환율이 어떻게 되는 거지에 대해서 사실 이렇게 이론적으로 예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게 아주 확실하게 한 나라의 화폐 가치가 높아지는 거는 성장은 더 센데 물가 상승률은 더 낮다면 그러면 그 나라 화폐 가치는 확실하게 더 세지는 거고, 성장은 더 낮은데 물가 상승률만 더 높으면 이거는 확실하게 화폐 가치가 더 떨어지는 쪽으로 가는 거죠. 근데 지금은 누가 봐도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좀 낮은 상황이니까 일단 이 부분에서 화폐 가치 하락의 압력을 받는 와중에, 근데 이 환율 상승이 가장 큰 문제는 이 환율 상승 때문에 물가 상승으로 연결이 될 때거든요. 그러면 성장은 낮은데 물가는 올라버리는 결과가 돼서 환율이 상승하고, 또 환율이 상승했으니까 또 물가가 오르고, 또 물가 오르니까 환율 상승하고, 이런 식의 악순환으로 갈 수 있는데 이 상황이 바로 딱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거든요. 성장은 낮은데 물가는 지속해서 오르는.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긴 합니다. 너무 고통스러워도 금리를 확 올려버리는, 과거에 이제 미국의 폴 볼커 같은 분이 했었던 그거밖에는 해결 방안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환율 상승이 물가 상승으로 연결된 걸 계속 용인하는 것은 나중에 오히려 훨씬 더 큰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길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환율을 어디까지 용인할 수 있느냐라면은 물가를 자극하지 않는 수준까지는 환율 상승이 용인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일본도 하도 이제 환율이, 그러니까 엔화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막 물가가 막 3, 4%씩 오른다라고 하고 막 일본 국민들이 막 난리를 치고 막 이러니까 금리를 올려야만 되는 상황에 있죠. 근데 이게 성장을 동반하는 물가 상승이면 기분 좋게, 금리 올리는 게 기분 좋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경제에 타격은 적게 금리 인상을 해나갈 수 있는데, 성장은 안 되는데 물가만 오른 거라서 금리를 올리는 거면 이거는 단기간 더 큰 고통을 감내해야만 되는 길인 거죠. 현재 한미 금리 차이가 부동산 시장에는 좀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세요? 최근 그래프에 보신 것처럼 이 회색 선이 미국 국채금리에서 우리나라 국채금리를 뺀 금리 차이이고요. 보면 이 금리 차이가 이렇게 벌어질수록 원달러 환율도 이렇게 잘 상승하는 모습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 차이가 벌어질수록 환율이 상승한다. 요새는 뭐 그렇게 얘기해도 크게 틀리지 않거든요. 그 이유가 과거에는 안 그랬던데 라는 게, 그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무역수지 흑자가 어쨌든 많았었는데 지금도 무역수지 흑자를 내고 있음에도 최근에는 워낙에 미국 국채나 이제 주식으로 빠져나간 돈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 무역 흑자로 벌어들인 달러가 그냥 그런 대로 다 빠져나가는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금리차를 거의 이제 환율이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이 한미 금리차가 벌어질수록 환율이 오르고, 그럼 그 환율이 오르는 게 최종적으로는 어쨌든 물가
상승의 어떤 자극을 할 수 있는 요인으로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금리 내려간다고 막 좋아할 그거는 아니고 이게 벌어질수록 환율에 어떤 압력을 가해서 이게 물가 상승으로도 연결이 될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경계해야 되고 한은도 이제 그 부분을 경계하니까 자꾸만 이제 기준금리 결정하는 데 있어서 환율을 잘 계속 눈치를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화폐 가치가 하락하면 안전자산으로 뭐 달러나 금 이런 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부동산이 사실 매력적인 투자처로 좀 꼽히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화폐 가치가 하락할 거라고 믿으면 희소성 있는 자산, 그러니까 이건 희소하기 때문에 가치 있다 싶은 대로 자금이 이동하죠. 네. 저는 그게 올 연초에 이제 우리나라만 유독 금 현물이 다른 나라보다 맞아요. 20%씩 뛰었던 것도 다 그런 심리. 그렇죠. 그런 심리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바로 그런 희소한 자산, 그래서 가치 있는 자산이 딱 금이랑 강남 부동산인 것 같거든요. 근데 금은 이게 다른 나라랑 금 가격 비교라도 할 수 있으니까 야 우리가 지금 너무 비싸다 우리만 하니까 이제 이제 조정이 왔는데 네. 근데 이거는 강남 부동산은 이게 어떤 비교가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얼마나 비싼지를 스스로 네. 느끼지를 못하는 감이 있거든요. 그런데 야 그러면은 예를 들어 뭐 환율이 계속 오르고 하는데도 왜 이렇게 특히 뭐 강남을 비롯한 이게 서울 상급지라고 하는 네. 그런 부동산으로 쏠리냐라면은 결국은 가장 큰 이유는 이게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레버리지 투자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잘 알려져 있는 것이고, 뭐 강남 3구랑 용산구는 LTV 50%니까 2배 레버리지 된 거고, 뭐 이제 마포, 성동은 이제 LTV 70%까지 되니까 한 3배 이상 레버리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인 건데, 근데 달러를 레버리지 투자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리고 금도 뭐 물론 미국에 가면 금 선물 뭐 2배 ETF 있긴 하지만 좀 친숙하지는 않고, 그러니까 이제 친숙한 레버리지 투자로 일단은 이제 오는 건데,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최근에 미국장의 성과를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레버리지 투자에 열을 올린 결과가 썩 좋지는 그 결과들이 썩 좋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게 딱 미국장에서 뭔가 이게 임상이 막 드러나서 이게 전 약간 되게 걱정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야 이제는 상가도 아니야, 뭐 빌딩도 아니야 하면서 지금 이 압축된 곳으로 달려가는데, 달려가는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이유는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해서인 거지. 만약에 이걸 LTV 뭐 이제 그런 대출 안 된다라면은 분명히 수요가 이렇게까지 갈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2배, 3배 레버리지가 되니까 간 건데, 레버리지 투자 결과가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장에서 박살난 거를 너무 많이 봤다 보니까, 그렇다고 미장에 투자한 그 주식들이 뭐 분명히 좋은 것들이거든요. 맞아요. M7, 뭐 테슬라 분명히 네. 좋은 주식인데, 그런데 좋은 건 맞지만 지나치게 선반영해서 비싸니까 지금 이렇게 많이 떨어졌듯이 뭐 무슨 인구 감소다, 뭐 금리 인하다, 저성장이다, 뭐 이 내러티브 다 좋은데 이걸 지나치게 선반영 해버리면은 그러면 지나치게 선반영 할수록 이게 골도 깊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좀 약간 미국장의 사례를 통해서 그렇죠, 좀 반면교사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싶습니다. 원화 가치가 이제 하락했을 때 외국인 부동산 투자가 늘어났던 뭐 과거의 사례가 있을까요? 네, 그런 사례는 이제 과거 IMF 때나 또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우리나라 환율이 확 갑자기 뛰었다 보니까, 그래서 실제로 우리 원화가 확 뛰었을 때, 그리고 실제로 금융위기 때는 저 반포 지금 자이라든가 레미안 퍼스티지도 미분양이 나고 막 이렇게 꽤 떨어졌었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뭐 홍콩의 이제 고액자산가나 이렇게 금융권에 일하시는 분들이 한국의 반포 아파트를 사겠다 막 이런 그 움직임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도 사는 외국인들도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제일 흔한 게 재미교포 마케팅으로 해서 이분들은 한국에 친숙한데 달러로 자산을 갖고 있으니까 이게 너무 싸 보여져서 이제 그럴 때 이제 재미교포 자금이 들어오고 이런 사례는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케이스는 이제 환율이 뭐 한 800, 900원 하다가 1,600원 가고 이렇게 확 뛰니까 한마디로 급락을 한 모습으로 보여지니까 이게 되는데, 이게 서서히 환율이 올라 버리면은 이러면 오히려 근데 이러다가 환율 뭐 더 오르면 뭐 화폐 가치 더 떨어지면은 지금 샀다가 또 더 손실 볼 텐데, 약간 이런 마인드가 생기거든요. 즉
우리가 특히 작년에 삼성전자 주가가 많이 빠진 이유 중에 하나도 삼전이라는 회사 자체의 전망이 안 좋다도 있긴 하지만 외국인 투자자, 그러니까 삼전의 주력인 그런 외국인 투자자 보기에는 원화 가치가 자꾸 떨어진다도 원화 가치 더 떨어지기 전에 제일 유동성 좋은 주식에는 삼전을 지금 팔아야겠다라는 그런 코리아 셀 결정도 하기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환율이 갑자기 팍 오르면 그거는 외국인들의 유입을 불러오는데 이렇게 뭔가 이거 구조적으로 자꾸 환율이 오르는 것 같다, 스물스물 오른다 이러면 이거는 딱히 이렇게 외국인의 꼭 유입한다기보다는 어찌 보면은 외국인이 빠져나가게 하는 요인이기도 하다라는 점은 좀 같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우리 부동산 시장이 일본처럼 된다는 이런 이야기가 사실 몇 년 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를 뒷받침할 근거는 어디에서 저희가 봐야 할까요? 우리나라는 워낙 부동산에 많이 묶여있기 때문에 부동산이 망하면 나라도 망하는 거라서 정부는 계속 바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논리가 있듯이 우리가 자꾸 다수의 어떤 의견에 어쨌든 민주주의 국가니까 다수의 힘에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그 논리를 따른다면 그러면 정말 좀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게 뭐가 있냐면 일본 같은 경우 여기서 이 보시는 것처럼 대략 잘 알려졌다시피 한 80년대 후반 정도의 부동산 버블이 피크를 치고 그 뒤로 이제 거의 잃어버린 20년 수준으로 1990년부터 대략 2010년 정도까지는 되게 부동산 가격이 명목 가격 자체도 막 이렇게 하락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결과는 많이 올랐던 동경 23구일수록 많이 오른 데일수록 또 많이 떨어져서 오히려 이 양극화 격차가 해소되는 문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런 결과가 나타난 이유가 일본이 저 시기가 디플레 시대였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빚을 언제 내는 게 현명하냐면 인플레 사회일 때는 빚을 내면 그 빚의 가치 자체가 인플레로 인해서 가치가 떨어져 가니까 인플레 시대에는 빚을 내는 게 그래도 어떤 좋은 선택이었지만 디플레 시대는 오히려 반대로 디플레가 올수록 나의 빚의 부담이 점점 더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은 디플레 시대에 빚을 절대로 낼 수 없고 빚을 모두가 갚는 식으로 사회 분위기가 갈 수밖에 없던 거죠. 디플레 시대가 되면 빚을 갚는 게 가장 최선의 선택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럼 디플레가 왜 왔냐라고 봤을 때는 일본이 이제 노령자 고령화가 워낙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은퇴하신 분들, 그래서 연금이나 그런 거에 의존하시는 분들의 인구가 많아질수록 이분들은 디플레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금 생활자는 인플레가 너무 두려운 거거든요. 이제 뭐 어디 가서 이제 축의금 내도 5만 원이면 계속 5만 원인 게 좋지 10만 원 되고 하면 나는 연금 계속 이 정도 받는데 이거 못 낸다 하는 식으로 이게 인플레가 너무 두려운 거라 연금 생활자가 많아질수록 디플레를 원하게 되는 사회 구조로 바뀌는데 그러다 보니 일본의 디플레는 그냥 사회적인 정치적인 선택이었다는 얘기들을 또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수가 디플레를 원했기 때문에 디플레 사회로 갔다. 그리고 그 결과는 그러면 디플레 사회는 빚을 갚는 게 현명한 거니까 모두가 빚을 갚으려고 하다 보니 집값이 이렇게 구조적으로 이렇게 떨어지고 빚 많이 내서 산 자산들일수록 더 많이 떨어지더라. 그게 이제 동경 23구 이런 데일수록 더 떨어졌다라는 그런 결과로 나온 거죠. 근데 우리나라도 보면 지금 69, 70, 71년생 요 때가 굉장히 이제 인구가 많은 그 층이고 이 계층들이 점점 이제 다들 은퇴하고 연금 생활자로 바뀔수록 그러면 이쪽으로 힘이 정치적이라든가 이런 힘들이 세지면 이분들은 역시 원하는 게 그러면 이제 내가 연금 생활자가 되고 났으니 디플레를 원한다 하면은 그런 곳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어버리면 이 많은 빚이 엄청난 골칫덩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이 부분은 우리가 젊은 국가면은 뭐 호주, 캐나다처럼 젊은 국가면 빚이 많아도 뭐 계속 인플레 사회일 테니까라는 그걸 깔고 갈 수 있는데 우리는 너무 늙고 은퇴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는 디플레 사회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거는 일종의 일본이 보여준 일본이라는 좋은 실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되게 주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PF 부실이 작년에 한때 정말 크게 대두됐었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조용하게 넘어간 것 같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또 4월에 오히려 또 터질 거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근데 지금 최근에 그 쓰러진 그런 중견 건설사들, 그래도 시공력 순위가 높은 건설사들이 쓰러진 이유를 살펴보면은 뭐 PF를 좀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도 문제기는 하지만
받아야 될 현장에서 돈을 못 받았다라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즉 지방에서 주로 지방 아니면 혹은 서울 마곡인데도 이제 이게 아파트가 아닌 비아파트, 뭐 오피스텔 이런 네. 것들이 분양은 분명히 다 해놔서 그러면 잔금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분양했을 때보다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수분양자들이 입주를 안 하고 소송을 걸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기다 보니 받아야 될 돈을 못 받아서 쓰러진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지금 터지고 있는 새롭게 좀 또 대두되고 있는 이 건설사의 부도 문제들은 결국은 다 이제 지방의 집값이 떨어져서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진 지역에서 지금 그 수분양자들이 돈을 안 내고 버티기를 한다든가 이렇게 미입주를 하는 데서 생기는 이슈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어찌 보면은 그래서 이제 뭐 LH가 뭐 미분양을 뭐 이렇게 사준다라거나 혹은 이제 지방으로 좀 돈이 갈 수 있도록 뭔가 해야만 이 이슈를 조금이라도 완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서울 그대로 풀어놓고 이거 해봐야 그러면 지방 팔고 서울 가야지라는 뭐 이런 쪽으로만 또 가니까 서울 수도권은 조금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이쪽으로는 좀 풀어주거나 혹은 풀어도 안 된다 싶으면은 그냥 정부 부채 뭐 말씀드린 대로 LH라든가 이런 데 부채로 뭔가를 좀 완화해 나가는 그러니까 정부 부채로 리스크를 대응하는 거죠. 이런 모습이 좀 예상이 되다 보니까 이쪽에서 문제가 터진 것 자체가 이렇게 수도권 아파트 시장에도 절대로 좀 일종의 악재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부동산 투자하려는 분들 많을 텐데 투자자들이 가장 유의해야 할 점 어떻게 좀 봐야 할까요? 참 이게 올해만의 문제는 아니기는 하고 이제 결국은 우리가 아주 큰 틀에서 보면은 일본처럼 우리 화폐 가치를 계속 그냥 희생해 가면서 뭐 그렇게 가면은 어떤 꼭 경착륙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집값도 명목 가격은 좀 올라주고 특히 수출이 잘 돼가지고 이제 상장사들 성과가 좋으니까 일본 같은 경우 주가지수 굉장히 많이 올랐었거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 2010년도 이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이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는 대략 한 4배 정도 올랐고 그리고 동경 23구의 집값은 거의 2배 가까이 오르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환율을 희생한 결과여서 이게 환율이 한 엔달러 환율이 한 77엔에서 한 150엔까지 거의 2배 정도 올랐다 보니까 그러면 집값이 2배 올라도 달러로는 가치가 그냥 똑같아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식의 길을 가는 것도 하나의 옵션이기는 하죠. 근데 만약에 화폐 가치를 우리가 지키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저성장이 반드시 저금리로 간다고는 볼 수가 없는 게 일례로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는 성장률이 올해 뭐 0.7%다. 뭐 작년에는 한 0. 몇 프로 이렇게 0%대 성장을 하는데도 지금 국채 10년물 금리가 3.5%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유로화 자체가 확 올라가진 않으니까 유로화라는 것은 지금 여기 있는데 얘는 저성장하고 앉았으니까 이 나라 국채는 매력이 없다라면서 이제 국채 금리가 확 오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케이스로 일본 같은 케이스로 보나 프랑스 같은 케이스로 보나 이게 일본 같은 케이스로 보면은 그냥 이렇게 서울 상급지 투자 같은 게 현상 유지 정도는 하는 투자가 되는 거고 프랑스 같은 시기로 간다면 굉장히 이제 위험해지는 국면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안 그래도 올해 즉 기존 정부가 그대로 있었어도 올해부터는 정부 부채를 많이 늘리기로 국채 발행을 많이 하기로 예산안에 그렇게 짰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2년은 어떻게든 시장 금리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국채 발행을 최소화했었는데 야 이제는 더 여력이 없다. 정부 부채를 많이 늘리기로 이미 한 와중에 그런데 갑자기 이 탄핵 국면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성장률이 더 떨어진다 해서 이제 추경을 또 이제 뭐 20조 내, 뭐 40조 내 하면서 말이 나와서 안 그래도 많이 늘리기로 했는데 추경까지 하면서 더 늘리기로 했거든요. 여기에서 저는 좀 트럼프가 됐다라는 것 자체는 어쨌든 더 리스크인 이유는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이런 정책들의 큰 일환은 자기네 정부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게 정부 부채를 늘리라고 압박을 주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즉 유럽한테는 국방비 더 늘리고 뭐 캐나다 아니 멕시코 이런 데는 마약 뭐 이런 퇴치하거나 이런 거에 더 쓰고 갑자기 우리한테도 뜬금없이 알래스카 가스전 뭐 투자해라 막 이런 걸 퍽 이렇게 주잖아요. 이것처럼 트럼프가 대통령이다라는 것 자체가
또 우리나라 정부 부채를 이래저래 더 늘릴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저는 이제 채권 시장에 있는 사람이다 보니 국채 발행이 많이 늘어날수록 이거는 시장 금리를 올라가게 하는 요인이긴 하거든요. 그러면 기준금리와는 별개로 우리가 국채를 많이 늘리면 늘릴수록 이거는 환율에도 부담이고 우리 시중 금리에도 부담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국채라든가 그리고 이제 또 지방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LH 같은 데가 또 미분양 매입하라면 이건 또 공사가 또 이제 부담을 지우는 일이니까 그럼 공사채도 발행이 늘어나는 거고 이렇게 정부와 정부 기관의 부채가 늘어날수록 이게 시장 금리를 오히려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금리가 편하게 앞으로 내려간다. 라고만 생각하면 이게 거꾸로 돌아갈 때 되게 크게 이제 골탕을 먹거나 봉변을 당할 수도 있다는 점은 우리가 올 한 해는 좀 같이 염두에 둬야 될 그럴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이사님 모시고요. 올해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